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죠.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과 활력을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는 어떻게 뚫고 나갈지 산 넘어 산입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직접 모시고 이번 세제 개편안의 면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세제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 내용도 아주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로 관심도 많고 찬성도 많고 반대도 많습니다. 이번 개편안 어떤 취지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개편안을 낸 거 중에 법인세, 그다음에 종부세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소득세,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관세, 할당 관세, 그리고 이제 유류세 인하도 이미 시행을 했었죠. 이제 이렇게 세제 개편을 추진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개편한 게 있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개편한 게 있는데 장기적인 시각에서 개편한 것은 법인세, 그다음에 법인세하고 관련된 해외 배당 소득 이중과세 조정, 그리고 이제 내국세 측면에서 내국 그 기업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측면,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인 시각에서 최근에 이제 저성장 구조가 계속 그 고착화되고 있고 잘못하면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 이제 투자도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세수감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더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이제 경제 활력이 제고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경제가 성장해서 다시금 세수가 들어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이제 이거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금 청년 세대는 나중에 청년 세대가 장년 세대가 되면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인구가 감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재정 수요도 훨씬 더 지금부터 더 많이 필요한데 그때 가서 지금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 지금 정부에서 좀 투자를 해서 그때 가서 세수가 더 들어오게끔 하면 청년 세대의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 이제 과표 구간을 이렇게 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다른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인세율 구조가 4단계 누질세율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제도입니다. 4단계 누진 구조가 좀 복잡하다 그런 얘기예요? 복잡하고 법인세의 어떤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일종의 이제 갈라파고스 같은 제도입니다. 우리만 좀 독특하게. 코스타리카하고 우리만 그런 4단계 누진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단계가 아주 적거나 단순하거나 그렇다는 얘기죠? OECD 38개국 중에서 24개국은 한 단계입니다. 법인세율. 단일세율. 그리고 12개 국가가 2단계고 그리고 12개 국가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두어서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고 대기업들은 다 한 단계입니다. OECD 국가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국가들 일본, 중국, 뭐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다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뭐랄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경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도로 우리 법인세제가 그 기업들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법인세제를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법인세를 개편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나라 수준 정도는 기업들을 우리 국내에서 대접을 해줘야지, 대우를 해줘야지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지. 다른 나라는 국가에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국내에서 세금을 많이 부담을 하면 그만큼 경쟁에서 뒤처지는 겁니다. 투자 여력도 줄어들고요. 경쟁 환경이라도 좀 비슷하게 지금 4단계 누진세율 구조가 워낙 조금 낡은 세제라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예. 아마 뭐 선진국 그 대우를 받은 건 한 2, 3년 됐지만 예. 작년에 선진국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재난지원금 주고 하느라고 제도 개선을 거의 못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조세 제도, 선진화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화된 조세 제도를 예. 만들어야지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쟁을 더 할 수가 있고 네. 또 앞으로 계속 우리가 G10에만 머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우리나라는 성장을 해야 되고 G7이 돼야 되고 4만 불 시대도 돼야 되고 5만 불 시대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왕의 법인세를 말씀하셨으니까 예, 예. 지금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번 정부 세제 개편에 나온 걸 보고 방금 법인세에 대해서 네. 법인세 25%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예. 왜 돈 많이 버는 대기업들만 깎아주느냐? 예. 재벌 감세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예. 이제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예. 역대 계속 법인세율은 인하를 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를 올렸는데 문재인 정부만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올렸고 옛날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세율을 낮추고 세부담 법인들의 세부담을 낮춰왔습니다. 계속 낮춰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좀 예, 낮췄던가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낮춰왔는데 박근혜 정부 때 법인세를 낮추면서 20% 구간을 하나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때 세 단계가 된 거고 그 전에는 우리나라 한 30년 동안 법인세 과표 구간도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4개가 됐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도 맞지도 않고 이게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 야당 의원들한테도 적극 설명을 해서 무슨 대기업을 세부담을 뭐 감세를 해서 뭐 특혜를 준다. 예.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할 때 법인세 윗구간만 이렇게 인하한다고 그때 발표를 해드렸는데 예. 사실은 그때 이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과표 구간을 인상을 해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그 방안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게 이제 확정이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네. 중소 중견기업도 세부담이 상당 수준 완화가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아. 특히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예.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시지 예.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뭡니까? 이제 단기적인 시각에서 예. 요새 이제 코로나 또 이제 국제 유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것 때문에 중산 서민층이 특히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산 서민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세 측면에서 도움을 드릴 것인가 고민을 했고 소득세율을 일부 과표 구간을 네. 아래 2단계를 2구간을 조금 인상을 해서 개인 소득세 예. 과표 구간 아래 예. 구간. 예. 그 이제 개인 소득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사업 소득자도 다 적용이 이렇게. 되는 예. 세율인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득세의 그 부담이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내는 소득세가 전반적으로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게 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 이제 OECD 선진국에 비교하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면세자도 옛날에는 뭐 한 45%까지 됐는데 예. 지금은 이제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면세자들도 많고 해서 소득세를 부담을 인하해 주는 것이 매우 저희로서는 부담됩니다. 원래 소득세를 지금 다른 나라가 적게 내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면세자도 늘어날 것이고 또 소득세라는 게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아래 부분을 조정을 하면 네. 저 윗구간도 다 혜택을 받습니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고소득층이 혜택을 왜냐하면 실효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윗구간에 계신 분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으면은 네. 이게 다시 또 부사감세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고민해서 그 고소득층은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줄어들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세금을 소득세를 전혀 안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EITC 제도를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이제 1,200 구간 소득세의 제일 낮은 구간이죠. 그 구간에 계신 분들은 과표 구간을 1,400으로 늘리면은 늘리더라도 1,200까지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식대도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비과세 식대 한도. 그다음에 뭐 주거비니 월세 세액공제, 주거비, 교육비 이런 부분도 혜택을 더 드리는 것으로 네. 이번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뭐 중단기 입장에서 했을 때 세제 개편으로 그러면 과표 구간 조정하고 네. 조금 소득 계층이 낮추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게 과표 세금 내는 기준으로 한 1억 원. 예. 이 정도 사람들은 혜택을 제일 많이 보게 된 꼴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네. 부분이 그건데 결국에는 소득세 과표 구간을 아래 구간만이라도 개정을 하게 되면은 저 윗 구간에 계시는 분들이 실효세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세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예, 근로소득자들은 이제 근로소득세가 이제 다 산출이 됐는데 거기에서 또 어떤 일부를 또 감면해주는 몇 퍼센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에서 그러니까 과표 8,800만 원 이상, 예. 그러니까는 봉급으로 따지면 1억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분들은 공제 한도를 지금 이제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 그거를 30만 원을 줄여가지고 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예. 그러다 그렇게 해서 1억 2천까지는 이제 그 과표를 조정하더라도 세부담 감소 효과가 좀 확 줄어들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예. 문제는 고민은 예. 1억 2천이 아니고 뭐 9천, 8천 이렇게까지 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과표 구간이 5천부터 8,800까지 그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예. 거기가 세율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근데 그 구간을 다시 또 쪼개야 되거든요. 만약에 1억 2천 이하로 내리자면은 그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억 2천부터 그러니까 과표 8,800부터 그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이렇게 한도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세율 인하 혜택을 고소득층이 너무 많이 보지 않도록 네. 과표 1억 2천 이상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네. 좀 줄였다. 예, 예.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소리가 덜 나올 수 있도록. 예, 예. 그래도 좀 듣겠네요. 1억 원 정도면 꽤 소득이 높은 수준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럴 혜택을 수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 따지면은 이번에 총 세수감이 한 13.1조 정도 되는데 13조 감세 규모가. 예, 감세 규모가 13.1조인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1년 올해 수정 예산이 예. 올해 한 397조 정도 397조. 들어올 거로 예. 보고 있는데 13조면 한 3% 정도 되거든요. 3%. 그리고 매년 우리나라가 세수가 증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지난 10년 동안 한 5%에서 한 6%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따지면 한 4% 정도는 우리 그러니까는 그 재정 규모로 따지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하고요. 일가에서는 이제 그 MB 정부 때의 감세 예. 정책의 재판 아니냐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때는 MB 정부 때는 200조가 안 됐습니다. 지금의 정부 살림의 반밖에 안 살림 됐고요. 규모가 절반밖에 안 됐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한 30조 정도 감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국세의 한 20%를 감세 깎은 규모가?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감세 정책입니다. 그거에 비교하면 지금 세수관 규모는 적다고 볼 수 있고 예. 또 전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도 2년에 걸쳐서 그때는 한 우리 국세 규모가 한 300조 정도 됐는데 예. 그때도 2년에 걸쳐서 한 12, 3조 정도 감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투자거든요. 예. 법인세를 깎아주고 뭐 투자세액 공제를 인상해주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세수가 줄어들지 모르지만은 그게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되겠죠.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그럼 성장을 하면은 네. 한 이제 5, 6년, 7, 8년 이후에는 그게 다시 세수로 돌아오는 네.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그 다주택자들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한 게 굉장히 눈에 띄던데요. 예. 이게 혹시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예. 글쎄 지금 다행히도 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정이 돼 있어서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적기라고 봐지고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는
더 이상 그 끌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한 2, 3년 전에 2018년에는 1조 원, 1, 2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올해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놔두면은 8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 이제 물론 토지분 종부세가 있습니다만은 주택분 종부세로 따지면은 그 주택분 종부세의 거의 95% 이상을 다주택자리 냅니다. 1년에 연말에 뭐 5천만 원, 1억 원씩 나오는 거죠. 그걸 누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좀 표현이 징벌적이고 또 다주택자들 중에 물론 부동산 투기 혐의자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1주택자도 굉장히 고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너무 그 과세 형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세 형평의 차이가 있다. 좀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의 취득세도 중과되고 있잖아요. 이건 왜 이번에 발표를 안 했죠? 폐지한다거나 뭐 개선한다는가? 취득세는 이제 저희 기재부 소관은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취득세도 만약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부세가 이제 중과제도가 폐지된다면 그다음에 양도세도 지금 중중과 세율이 내년 5월까지는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유예시켜놨죠. 유예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는 전반적인 어떤 국세의 어떤 취지, 국세의 어떤 개편 방향에 따지면은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취득세는 조금 완화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건 순수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재정부 아니고 행정안전부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방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